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상은 통합과 개념 영상이고 배웠던 개념들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복습하는 용도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괄호 넣기가 있으니까 괄호 안의 개념들을 나름대로 채워보면서 개념의 공백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첫 시간에는 대단원 1단원 과학의 기초 중에서 중단원 1단원 과학의 기본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단원 1단원 과학의 기초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과학의 기초에서는 자연세계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자연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 중에는 뜨거움과 차가움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뭐가 있죠? 맞아요. 온도라는 것이 있죠. 이 온도는 숫자와 도씨를 이용해서 25도씨라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수치를 이용해서 이 물체가 얼마나 따뜻한지 인지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와 관련하여 이번 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기분량과 단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간과 공간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 중에서 공간부터 살펴보죠. 공간은 규모에 따라서, 즉 스케일에 따라서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시세계는 말 그대로 클 것자 매우 큰 세계요. 충분히 물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측이 가능한 세계고요. 미시세계는 매우 작은 세계입니다. 매우 작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관측이 불가능한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 거시세계는 관측하는 행위가 관측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면 우리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구가 여기 있고요. 달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데 지구에서 달까지 레이저를 쏩니다. 그러면 달에서 레이저가 반사되어서 지구로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이동한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거리를 구하려고 레이저를 쏘는 행위가 관측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지구에서 달에 레이저를 쏜들 이 달의 위치가 변하나요? 달은 레이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관측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시세계는요, 매우 작은 세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매우 작은 입자, 전자를 관측하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레이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라는 입자는 매우 작아서 레이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레이저의 영향을 받아서 전자가 곧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쏘는 관측하는 행위가 관측 대상에 이 전자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를 관측하게 되면 전자가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자의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다른데요. 우선 거시세계에서는 물체의 위치를 특정할 수는 있기 때문에 고전역학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달의 공전은 어떻게 설명하냐, 지구와 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이용해서 설명합니다. 자, 만유인력이 뭐냐면 지구와 달 사이에서 지구와 달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끌어당기는 만유인력 때문에 달의 공전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운동을 만유인력과 같은 고전약학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특징을 받아들여 주시고, 자, 미시세계에서는 이 물체 위치를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전역학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론인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설명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대강 알았으니까 이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간은요, 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 이 길이 자체가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간을 여러 개의 차원으로 나눌 수 있죠. 우선 하나의 고정된 점, 자, 이것을 우리는 0차원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양옆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러한 공간을 1차원이라고 하고, 이 점들이 이렇게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면이 만들어지죠. 이 면의 공간을 2차원 공간,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 방향으로 이동한 이러한 공간을 3차원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크기를 우리가 표현할 때 길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원의 크기는 이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고요. 2차원의 크기는 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 3차원은 가로, 세로, 높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살표들의 길이를 측정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길이를 과거와 현재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과거에는 막대랑 주기성을 이용해서 길이를 계산했는데, 막대 여러분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자가 바로 유척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유척을 이용해서 길이를 계산할 수 있었고요. 혹은 길이 고차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측정했냐? 자, 여기 바퀴가 있죠? 바퀴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종을 칩니다. 그러면 종을 친 휘수를 이용해서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바퀴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기성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자 같은 경우에는 막대를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한편 현재에는 빛이나 전자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길이를 계산할 수 있는데,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성질을 이용한 도구고요.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아시다시피 매우 작은 입자를 우리가 관측할 수 있습니다. GPS는 빛을 여기 지구에 쏴요. 그래서 인공위성 쏜 빛이 이렇게 지구에서 반사되었을 때 이 걸린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GPS는 빛의 성질을 이용한 도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서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둘레 계산법이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보고 가죠.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A라는 지역에 삽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지역에서는 태양빛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지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평선에 대해서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수직으로 들어오진 않죠. 하지만 B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표면이 있는데 지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태양빛이 입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구의 둘레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측정하냐? 자, 우선은 이 A 지점에서 지표에 수직인 선을 하나 그을게요. 그리고 이 선과 태양빛이 이루는 이 각도를 측정합니다. 세타라고 하죠. 그러면 이 세타는 또 뭐와 같을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선 보이시죠? 이 선과 여기에 있는 이 태양빛과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 각도와 여기 있는 각도가 동의각으로 서로 같게 돼요. 그런데 이 각도가 뭐죠? 그렇죠. A와 B 사이의 위도죠. 그러면 이 A와 B 사이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것을 이용해서 지구 둘레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타도 이 각도 대 이 길이는 뭐와 같나요? 맞습니다. 한 바퀴 각도 360도죠. 360도 대 한 바퀴 둘레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을 20R이라고 하면 둘레는 2πR로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 같다라고 하면은 360도 곱하기 L은 뭐와 같나요? 그렇죠. 2πr 세타도와 같다라는 거고,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2πr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레의 길이는요, 세타도 분의 360도 곱하기 L로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인지를 해두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길이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인 법칙에는 이 각도와 이 각도에 해당되는 이 변의 비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인 세타 1 분의, 자, 이 세타 1에 해당되는 길이 A입니다. 이 A 길이의 비율은요, 사인 세타 2 분의, 자, 세타 2에 해당되는 길이 B죠. B. 이것은 또 뭐와 같냐면 사인 세타 3, 자, 이것에 해당되는 길이 C잖아요. C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들이 모두 같고요. 이 값은 또 뭐와 같냐면 여기 있는 원 있죠. 이 원의 지름과 같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이용해서 A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 역시 과거와 현재로 나뉘는데, 과거에는 천문 현상을 이용해서요, 특히 태양과 별과 같은 천문들을 이용했는데, 태양을 활용한 것이 앙불리그죠. 앙불리그는 태양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여러 개로 쪼개서 시간을 표현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앙부일구는 태양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태양을 이용했으니까 시간을 언제만 측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낮에만 측정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일성정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계입니다. 이 일자가 뭐냐면 해일자예요.
태양을 의미하고요. 이 성자는 별성자입니다. 별을 의미해요. 그래서 태양과 별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고, 태양을 이용하니까 당연히 낮에 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별을 이용하니까 밤에도 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하는데, 특히 이 원자시계에서 세슘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1초의 정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슘 원자에서 방출 또는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가 얼마큼이 될 때 1초라고 정의하자라고 이 1초라는 시간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배웠으니까 이 시간과 공간을 숫자적으로, 규모를 숫자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간과 공간의 규모, 그러니까 스케일은요,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 가능한데, 이 10의 거듭제곱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SI 접두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SI는 국제 표준 단위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약속한 단위 체계를 말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규모를 표현할 수 있는 10의 거듭제곱과 SI 접두어들을 살펴볼 건데, 이 빈칸으로 뚫어놓은 이 정도의 SI 접두어들이 가장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자, 우선 10의 거듭제곱걸 10의 3승이죠. 10의 3승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SI 접두어로 킬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킬로는 천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킬로바이트나 킬로미터와 같은 단위를 사용하죠. 그리고 10의 6승은 메가라고 쓸 수 있고 메가바이트 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0의 9승은 기가죠. 기가바이트 생각하면 되고요. 10의 12승은 테라바이트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10의 15승은 자주 쓰지는 않는데, 기술이 발달하면 테라바이트에서 이만큼의 저장 용량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저장 용량 페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타바이트까지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확인해 주길 바라고, 자, 이만큼은 큰 규모입니다. 그러면 작은 규모도 보죠. 작은 규모에서는 10의 마이너스 2승을 알아둬야 돼요. 자, 여기서는 센티라고 표현합니다. 센티미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이거는 밀리라고 표현해요. 밀리리터도 괜찮고요, 밀리미터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라고 표현하고, 머리카락의 두께 있잖아요. 자, 그것이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인데, 자,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 마이크로가 이만큼의 스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입니다. 그래서 나노 기술의 이 나노자예요. 나노미터의 이 나노를 사용을 합니다. 10의 마이너스 12승은 피코로 표현하는데, 주로 이 원자의 길이, 원자의 반지름을 측정할 때 피코 단위, 피코미터로 표현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자, 10의 마이너스 15승은 잘 나오진 않지만 이것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단위입니다. 펜토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인지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스케일들은 주로 대문자 기호, 대문자의 SI 접두어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좀 작은 규모는요, 이런 식으로 좀 소문자의 기호, SI 접두어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기본량과 단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량은 기본 물리량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기본량은 물리량에 포함되는 용어이고요. 물리량은 크게 기본량과 유도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량과 유도량에 대해 알려면 가장 먼저 물리량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야겠죠. 물리량이 뭐냐면 자연세계에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량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앞장에서도 설명 좀 드렸었는데, 자연세계에서 차고 뜨거운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죠? 맞아요, 온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온도는 도시인 단위와 숫자를 이용해서 수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온도는 뭐에 해당한다? 맞아요, 물리량에 포함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리량의 특징들을 좀 보죠. 물리량은요, 아까 보았다시피 도시라고 하는 도시 등과 같은 이 단위를 이용해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 단위가 뭔지 보겠습니다. 단위는 물리량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고정된 양을 뜻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의 부피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물의 부피를 측정해서 세 컵이 나왔어요. 여기에 나오는 컵, 여러분 변화하는 양인가요? 아니죠. 이 컵은 깨지지 않는 이상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컵은 기준이 되는 고정된 양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물의 부피의 단위를 컵으로 설정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물의 부피를 이처럼 컵이라고 하는 단위와 숫자를 이용해서 수치로 나타내었으니 물의 부피는 뭐에 포함되어? 맞아요. 물리량에 해당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의 정의에 측정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 측정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죠. 측정은 물리량을 단위를 이용하여 수치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뭔가 물리량, 단위, 측정이라는 이 단어가 좀 돌고 돌죠. 그래서 이 뜻들을 우리가 관계를 좀 이용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부피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컵이라고 하는 단위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용해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처럼 물의 부피라고 하는 물리량을 수치로 나타내는 행위를 측정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량, 측정, 단위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길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기본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량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물리량 중에 기본이 되는 고유한 물리량을 기본량이라고 해요. 고유한 물리량이기 때문에 다른 물리량으로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물리량으로 분해하거나 바꾸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겠고요. 이러한 기본량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리량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본량들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량은요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걸 사각극을 이용해서 외우면 좀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자라가 토끼의 간을 빼는 아마 이야기 아실 거예요. 별주부전 아시죠? 그래서 자라가 토끼의 간을 얻으려고 하는 상황극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라가 토끼에게 말해요. 그런데 자라가 충청도에서 왔기 때문에 충청 사투리를 좀 구사합니다. 그래서 자라가 말합니다. 토끼야, 너의 간을 나에게 좀 양도해줘라. 간이유, 나에게 양도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써볼게요. 자, 자라가 토끼에게 말합니다. 간이유, 나에게 양도. 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가 모두 기본량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외우기 쉬운 상황을 설정해서 좀 암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간이유, 양도의 이 풀 네이밍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간은 뭐냐면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기본량에 포함되는 물리량이고요. 이는 길이입니다. 그리고 유는 류로 바꿀게요. 그래서 전류라고 해석하면 되고, 양은 양으로 바꿀게요. 질량입니다. 그리고 도는 온도이고요. 그리고 이 양도 양으로 한번 바꿀게요. 그래서 이 양은요 물질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도는요 광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7가지가 기본량이고, 기본량의 단위를 우리는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량은 기준이 되는 양인 이 기본 단위를 이용해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본량을 수치로 표현하는 행위를 우리는 측정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용어들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길 바라고요. 그럼 이제 기본량의 단위인 기본 단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자, 이거 쉽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시간의 기본 단위 무엇입니까? 자, 시간은 초를 단위로 씁니다. 그래서 세크고요. 길이의 단위는 미터로 쓰고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질량의 단위는 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이라고 씁니다. 킬로가 붙는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자, 온도의 단위는 도씨가 아니라 켈빈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우리에게는 도씨가 좀 익숙하지만 기본 단위에서는 켈빈을 사용한다라는 거 인지해 주길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 용도씨가 뭐냐면 대략 273켈빈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물질량은 몰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1몰의 뜻을 한번 볼게요. 1몰이 뭐냐면 입자의 개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필 한 다스를 몇 개라고 해요? 연필 한 다스는 12자루라고 하죠. 그래서 이처럼 몰 역시 입자의 개수를 표현하는 단위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광도는 칸델라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칸델라가 아마
가장 익숙하지 않을 건데 칸델라의 이 근원은 캔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캔들이 촛불이잖아요. 촛불이 밝으니까 광도의 단위를 이렇게 칸델라라고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분량과 기분 단위 1호까지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이를 바탕으로 유도량 한번 보겠습니다. 유도량은요, 기분량으로부터 도출된 물리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도량은 다양한 기본량으로 쪼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기본량과 그리고 관계식으로 분해하여 표현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유도량은요, 기본량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유도량은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일상에서 좀 자주 사용하는 유도량들을 좀 추려서 왔으니까 이것들을 좀 보도록 하죠. 우선 넓이입니다.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관계식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죠. 이때 가로와 세로는 모두 길이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길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맞아요. 기본량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이라고 하는 유도량은 이처럼 여러 개의 기본량과 그리고 곱하기라고 하는 관계식으로 분해해서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유도량은 유도 단위를 이용해서 수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도 단위를 한번 볼게요. 유도 단위는요, 이 유도량에 포함된 기본량의 단위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 관계식을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길이의 단위 뭐죠? 미터죠? 길이의 단위 미터죠? 관계식 적용하면 미터 곱하기 미터 제곱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자, 그러면 부피 보겠습니다. 자, 부피는 관계식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들은 모두 길이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길이의 3승입니다. 길이의 단위가 미터라고 했으니까 미터의 3승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피는 추가적으로 다른 단위도 좀 암기해주면 좋겠어요. 자, 부피에 쓰는 단위는 또 밀리리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ml는 뭐와 같냐면 1세제곱센티미터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길 바래요. 그러면 1ml는 1세제곱센티미터니까 1리터는 과연 1세제곱미터가 될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리터는 뭐와 같냐면 1000ml와 같습니다. 그런데 1ml가 1세제곱센티미터니까 1000ml는 1000세제곱센티미터와 같겠죠? 그러면 이 세제곱센티미터를 세제곱미터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m 어떻게 구하죠? 1m는 100cm죠? 그래서 10의 제곱센티미터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1세제곱미터는 얼마가 됩니까? 우리 양변을 세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세제곱해주면 10의 6승 세제곱센티미터로 구할 수 있겠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1세제곱센티미터 어떻게 구한다? 이 값을 넘겨주면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보면 1000 곱하기 1세제곱센티미터니까 1000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맞아요. 1세제곱센티미터의 의미인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 값이 10의 3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1리터는 1세제곱미터가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네요.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고 문제로 나와도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1ml는 1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암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밀도 볼게요. 밀도는 관계식 어떻게 돼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죠. 이때 부피의 단위 세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세제곱미터 써주고, 그리고 질량의 단위는 여기 나왔다시피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킬로그램 그냥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밀도의 유도량은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맞아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죠. 거리의 단위는 미터이고 이 시간의 단위는 세크입니다. 그래서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예요.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속도 단위 미터 퍼 세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크분의 미터 들어와 주시고 시간의 단위는 초, 세크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자, 추가적으로 이 유도량들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우선 진동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주기의 역수로 구할 수 있고, 주기는 사실상 시간을 의미하죠. 자, 시간의 단위 무엇입니까? 세크예요. 그래서 세크분의 1, 즉 퍼, 세크가 유도 단위가 되어 있고, 자, 이 값은 또 다른 단위로 뭐라고 쓰냐면 헤르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힘은 F는 ma라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질량이 m인 물체를 어떤 힘을 작용해서 밀면 a라는 가속도가 발생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힘의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킬로그램 들어와 주시고, 가속도의 단위 여기서 우리 보았다시피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그래서 세크 제곱분의 미터를 써주면 되겠어요. 자, 요것이 힘의 단위이고, 자, 힘의 단위는 또 다른 말로 뉴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압력 볼게요. 압력 어떻게 구하냐면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힘의 단위를 했죠. 힘의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세크 제곱 분의 미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아래 면적으로 나눠줘야 돼요. 면적의 단위는 미터 제곱이라고 했죠. 이 값 계산하게 되면 미터를 약분시켜 주니까 미터 곱하기 세크 제곱분의 킬로그램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뭐와 같냐면, 자, 여러분, 이 힘의 단위가 뉴턴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면적의 단위는 미터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제곱과 같고, 자, 이 단위는 또 뭐와 같냐면 파스칼과 같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에너지는 어떠한 힘을 이용해서 이만큼 거리로 이동할 때 드는 힘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해요. 그랬을 때 힘의 단위 우리 요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킬로그램 곱하기 세크 제곱분의 미터 들어와 주시고, 이거 곱하기 이동 거리의 단위 미터입니다. 자, 이게 에너지의 단위예요. 자, 그러면 세크 제곱분의 미터 제곱 이 값으로 쓸 수 있구나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표현해서 단위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적어 주시고요. 곱하기 속도의 단위 뭐죠? 맞아, 미터 퍼 세크죠. 근데 이것을 제곱해 주니까 세크 제곱분의 미터 제곱으로 이 두 값이 같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기본 에너지 공식 그리고 운동 에너지 공식을 이용해서 이 단위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고요. 에너지의 단위는 또 다른 말로 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줄까지 알아두길 바래요. 자, 다음으로 인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인류는 단위 시간 동안 발생한 에너지 양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간의 단위 세크 여기 들어와 주시고요. 세크분의 에너지의 단위 어떻다 했죠? 이렇다라고 했죠. 그래서 킬로그램 들어와 주시고 킬로그램 곱하기 세크 제곱분의 미터 제곱 들어와 주시면 돼요.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킬로그램 곱하기 세크의 제곱분의 미터 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이 에너지의 단위가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초예요. 그래서 이 값을 줄 퍼 세크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중단원 1단원 과학의 기본량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이제 개념이 잘 이해되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